183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법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186조는 읽어본 것처럼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라고 해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형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서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187조거든요. 187조는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시험은 어떻게 나오죠?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은 등기해야 된다는 말은 결국 계약과 단독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법률행위는 계약과 단독행위 두 가지로 나뉘니까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라는 말은 결국은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결국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그러면 5개 지문 중에서 계약을 찾으면 돼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러면 5개 지문 중에서 계약이 아닌 걸 찾으면 되거든요. 또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자, 법률행위는 뭐냐면 의사표시를 필수적 구성요소란 법률요건. 그래서 우리가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다.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뭐냐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에 따라서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다. 그래서 법률은 결국은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되는 거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결국은 원하는 바와 상관이 없이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구별하기 쉬운 방법은 스스로 원해서 물권을 변동시킬 때는 등기합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우리 교재 하단에 187조의 내용에서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384페이지에 적용범위 187조의 적용범위가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거든요. 자, 상속.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원한 게 아니죠. 그죠? 아버지가 죽기를 원하는 놈은 뭐죠? 호로 자식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원하지 않는데도 물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상속은 뭐 하잖아도 등기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는. 다른 말로 하면 상속은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공용징수 수용을 말합니다. 수용. 강제로 뺏기는 거예요. 국가한테. 그럼 수용당하는 것도 땅 주인 입장에서 뭐죠? 원한 게 아니죠. 그죠? 따라서 이것도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 이행법, 형사법이 나중 문제고, 판결은 판사가 판결을 때리면 따라야죠. 싫어도 따라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뭐죠?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뭐죠? 물권이 변동되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른쪽에 맨 위에 경매. 제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거지 같은 놈들이 돈을 안 갚는다고 제 아파트를 경매했어요. 제가 원한 거 아니죠. 원한 거 아니니까 등기하자라도 뭐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기타 해가지고 쭉 나열리는데 오늘은 안 볼 거지만 이것도 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예외가 있죠. 예외는 뭐냐면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점유취득시효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타인의 부동산을 20년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하게 되고 취득시효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전부예요.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점유취득시효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죠. 그 다음에 386페이지 오시면 문제되는 경우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안 할 겁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오늘은 뭐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389페이지로 갑니다. 389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나와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도 자세히 안 해요. 왜냐하면 등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험이 안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 한다고 접근하시면 되는데 일단 등기의의가 나오죠. 등기라는 말은 뭐냐면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죠? 등기라고 합니다. 공적 장부에 적는 것을 우리가 등기라고 하고요. 비슷한 것은 뭐가 있냐면 등록이 있어요. 그럼 등기와 등록은 다르냐 같으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떨 때는 등기라고 하고 어떨 땐 등록이라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 부동산은 등기고요. 자동차는 등록이죠. 또 선박은 등기예요. 또 선박은 또 등기. 또 중장비는 또 등록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유는 등기든 등록이든 개념은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등기 등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등기사항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도 큰 의미는 없고 넘겨보시면 등기 청구권은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뭐죠?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안 볼 거고 자 392페이지로 갑니다. 392페이지 오시면 등기의 효력에 나와요. 1번 본등기의 효력 39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는 물권 변동에 대해서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죠. 그럼 결국은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물권이 변동되게 되는데 그것이 1.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2번 대항적 효력해가지고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냥 개념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토지 임차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니까요. 근데 이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 임차권의 등기는 결국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대항적 효력이라고 하죠. 3번 순위 확정적 효력. 이게 무슨 말이죠?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등기를 보니까 갑 앞으로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2순위 그리고 나서 병 앞으로 3순위. 그러면 경매가 되면 배당 순위는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뭐죠? 3순위죠. 다시 말하면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데 이걸 우리가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4번 점유적 효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할 건데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해요. 근데 만약에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얘는 20년이고 왜 얘는 10년이냐? 차이점은 얘는 등기를 안 했고 얘는 뭐죠? 등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하고 있으면 점유의 효과를 뭐죠? 강화시켜요. 그래서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점유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5번 추정적 효력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끔 시험 문제가 나와요. 나오는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을이 이전 등기를 받으면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이런 말을 해요.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매매 계약이 뭐죠? 유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함도 추정을 받는데 이걸 일반화해 가지고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돼요.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을의 등기가 유효해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가 유효함도 추정이 되는데 우리가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부할 때 조심할 것은 이런 건 의미 없어요. 권리의 적법, 등기원의 적법, 등기 절차의 추정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워봐야 문제 못 풀거든요. 오히려 이쪽에서 등기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소유자임을 추정받는구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되니까 매매계약이 유효함도 추정받겠구나. 이렇게 좀 살아있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추정이란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죠? 이거 요새는 맨날 나오죠. 그죠? 특히 정치인들 또는 재벌 회장들 깜빡할 때 꼭 뭐라 그래요? 무죄 추정의 원칙상 불구속이 원칙인데
어떻게 나를 구속시킬 수 있는 이렇게 방방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저는 그 최근에 그 가장 놀라운 분이 누구죠? 안희정 씨, 그죠? 안희정 씨. 참 저는 요새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좀 뭔가 좀 이상해요. 그 재작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지금 여당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 씨, 안희정 씨, 이재명 씨 이 세 사람이 강력한 후보였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문재인은 뭐죠? 대통령이 됐고 안희정은 비서하고 뭐죠? 섹스 스캔들 때문에 뭐죠? 맛이 갔고 이재명도 지금 막가게 생겼죠? 그죠? 이재명도 보니까 무슨 뭐 조폭 언론이 계속해서 언론이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선거할 때 그런 일이 이렇게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 끝나면 잠잠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선거 해가지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있죠. 지금 둘 다 아웃될 상황이죠. 그죠? 꼭 이게 뭐가 떠오르냐면 옛날에 그 왕자들 싸움. 그죠? 옛날에 보면은 뭐죠? 이렇게 큰아들이 뭐 태자가 되거나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 다 제거해 버리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처럼 느껴지고 뭔가 좀 약간 그 팀 기운이 개운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이게 허리학적인이라 그래가지고 정치인 사이에 그 섹스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유명한 정치인 중에서 섹스 스캔들 때문에 잘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종필이요? 김대중이요? 김영삼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동안. 녹화하는데 좀 그러네. 아무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적으로 깨끗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정치인 사이에 그게 암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구리고 나도 구리니까 이쪽 아래쪽 얘기는 뭐죠? 건들지 마자. 이게 뭐죠? 암묵적인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떤 이런 섹스 스캔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물러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이번에는 뭐예요? 둘 다 섹스 스캔들이잖아요. 비서관, 영화 배우. 그래가지고 이게 묘하게 가는데 아무튼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말이 나오겠지만 뭔가 묘한 뭔가 좀 이게 뒤에 뭔가 좀 있어요. 좀 뭐가 있고 공통점은 둘이 삼성과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둘이 좀 약간 좀 냄새가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맨날 이런 애들이 하는 게 뭐죠? 무죄 추정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죄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들어가면 조선시대 때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그죠? 저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또가 이제 데려다 묶어놓죠. 그죠? 묶어놓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또 제가 억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칙한 거 매우 쳐라 해서 막 좁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사또 아니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좁혀가 뭐 불어라 이 자식아 막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범죄자 스스로가 무죄 혐의에서 유죄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자기가 무죄임을 뭘 해야 됐어요? 입증해야 됐어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참 웃긴 거는 묶여있는데 어떻게 입증해? 그런데도 뭐죠? 매우 철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그러지 말자. 그래서 이제는 범죄자는 무죄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범죄자 스스로가 무죄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럼 누가 입증할 것이냐? 국가가, 검사가 그 범죄자가 유죄자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인 거죠. 그래도 실제로 범죄 혐의가 굉장히 짙어요. 누가 봐도 뭐죠? 범죄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국가가, 검사가 유죄임을 뭐하지 못했어요?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판사들을 막 욕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이 하는데 요즘에 뭐 사건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누가 봐도 그러면 죽인 거 맞아.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뭐 1심 무죄, 2심 무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게 결국 어떤 경우가 많냐면 판사 본인 생각해도 이놈이 범인인 게 맞는 것 같아. 그렇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사 개인전생이 그렇다 하더라도 뭐에 따라서요? 검사의 입증에 따라서. 만약에 검사가 유죄임을 입증하지 않았다면 판사가 봐도 이놈이 나쁜 놈 같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무죄 추정의 원칙인 거죠. 무슨 말이자고요? 범죄자는 무죄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 국가가 입증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등기하고 있으면 세 가지가 추정된다는 말은 결국은 을 스스로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을은 등기하고 있으면 소유자임을 뭐 받아요? 추정받아요. 따라서 문제가 됐을 때 을은 자신이 소유자임을 적극적으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을은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아요.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을은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추정은 전 권리자인 갑에게도 미치고요.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어 자식아? 라고 주장하더라도 을은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뭐 받아요? 추정받으니까 갑에게 매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누가요?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뭘 해야지만요? 입증해야지만 요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제3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마 그게 네 땅의 자식아 내 땅이지? 라고 주장하더라도 을은 소유자임을 뭐 받아요? 추정받으니까 제3자에게 자신이 소유자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누가요? 제3자가 을의 소유라는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결국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죠? 우측에 보시면 근거해가지고 2번 추정이 인정되는 범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겠어요? 요령이 나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추정이 뭐가 나와요? 깨지는 경우가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추정이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고 추정이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추정이 깨졌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다 이러면 안 돼요.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이제는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갑한테 연락 왔어요. 내가 언제 팔았니? 라고 주장을 했는데 갑이 을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다시 말하면 반증을 한 거죠. 반대에 입증을 하면 그때는 뭐죠? 추정이 깨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할 책임이 생겨요? 입증할 책임이 생기는 거죠. 제가 전에 그 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재판 과정 보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건 과거 일이고 재판 과정에서 진짜 나쁜 놈들이 누구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 다 그거 아주 나쁜 놈들.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범죄자는 무죄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임을 스스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죠. 근데 검찰에서 계속해서 유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막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반증이 있는 거거든요.
추정이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뭐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무죄 추정이 깨졌으니까 이제는 뭐죠? 검사들이 제시하는 특별 검사가 제시하는 그 자료나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그 혐의에서 뭐죠? 벗어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변호사들 행태 보면은 그런 건 전혀 안 했어요. 뭐 민주주의 파괴니 뭐 여성 대통령이 그러냐 가지고 괜히 쓰잘데없는 뭐 밥 못 가던 놈도 있었죠. 그죠? 뭐 자기는 당 떨어져서 안 되니까 밥 먹고 합시다.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재판을 모두 지연시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임료를 한 푼도 받을 가치가 없어요. 근데 엽기적인 거 뭐냐면 수임료를 몇 억씩 받아 챙겼어요. 그 인간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삼성돈 집 팔았잖아요. 그죠? 파른 땅에서 그 또 어디다가요? 그 또 집을 또 샀잖아요. 그 나머지 돈을 결국은 그 변호사라는 놈들이 수임료로 다 나눠가졌어요. 그 할아버지들. 그러고 나서는 그냥 어떻게 또 막 테이크 들고 나와가지고 뭐 밖에서 석방하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변호사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입증 같은 건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뭐 민주주의니 뭐니 뭐 이딴 그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다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집을 파니까 거기서 뭐죠? 수임료는 몇 억씩 다 챙겨 먹고 미안해서 그런지 뭐죠? 테이크 부대 나와가지고 뭐 이딴 소리 하고 막 이런 상태거든요.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제 이렇게 유명하고 나이 드시고 이렇게 경력이 훌륭한 신분을 변호사를 쓰는 이유는 그분들의 정관 예우 때문이에요. 옛날에 뭐 대법관이셨다, 옛날에 부장판사였다,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뭐죠? 정관 예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재판은 정관 예우가 가동 안 되는 재판이잖아요. 그죠? 전 대법관이었다가 봐줄 리가 없잖아, 그 재판부가.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젊은 변호사를 썼어야 되는 거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젊고 똘똘한 변호사를 써가지고 오히려 뭐죠? 검사들하고 법리적 논쟁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뭐예요? 젊잖아. 젊으니까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막 수사하고 압수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무죄가 아니고 유죄임을 열심히 뭐 하고 있어요? 입증하고 있는데 그 쓸데없는 그 할아버지들 변호사를 쓰니까 그냥 거좀 치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헛소리마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이었으면 그 사건에서는 뭐 이명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빨리 어떻게 해요? 진짜 빠릿빠릿하고 젊은 변호사들을 써가지고 오히려 뭐죠? 검사들하고 뭐죠? 법리 논쟁을 하는 과정이 돼야 그 사람들이 뭐예요? 형을 감형받거나 아니면 무죄로 가는 것이지.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그 양반들은 무조건 무기징역입니다. 제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아무튼 반증이 존재하면 뭐죠? 깨집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입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라는 거는 결국은 입증 공방이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입증을 하면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 입증하고. 그럼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증해서 입증 공방이 돼야 되지. 뭐 민주주의가 파괴된 이딴 식의 재판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무임.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허무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근데 갑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을의 등기는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을이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또 사망자. 자,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된 날짜가 예를 들어서 10월 10일인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갑이라는 분이 이미 15일 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등기가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됐죠? 이상하죠? 이렇게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기 때문에 을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때도 추정이 깨집니다. 자, 보존 등기라는 건 뭐냐면요,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등기부가 없겠죠? 그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등기를 뭐라 그러냐면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등기소에 새롭게 등기부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죠? 보존 등기라고, 보존 등기라면 뭐가 만들어져요? 등기부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권리 이전 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으면 안 돼요. 보존 등기는 뭐라고요? 맨 처음 하는 등기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럼 건물을 신축하면 갑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일단 취득합니다. 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냐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죠. 망치질하고 삽질하고 공구리 치는 건 사실행위예요. 따라서 이거는 신축하는 것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등기 없이 일단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FM은 뭐냐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후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 주는 게 FM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 신축해가지고 그 분양받게 되면 건설회사 앞으로 뭐죠? 보존 등기 났다가 저한테 뭐가 들어와요? 이전 등기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갑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래 봤자 자기한테 세금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을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해줬다면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죠? 소유자가 있는 거죠. 이때는 뭐가 돼요?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을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재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하단에 3번 오른쪽 하단 3번 해가지고 특별조치법상의 등기는 설명 안 드리는 겁니다. 나중 문제고 넘겨보시면 추정력의 기타 다른 기타상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6번에서 공신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력,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보존 등기가 나오죠. 이중 보존 등기. 자, 그럼 보존 등기가 뭐였죠?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죠. 방법은 뭐죠? 등기부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중 보존 등기라는 말은 한 개 부동산의 등기부가 두 개라는 얘기죠.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이 있는데 그 땅의 등기부가 뭐죠? 두 개예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등기부가 두 개예요. 이런 경우 우리가 뭐죠? 이중 보존 등기라고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겠죠? 어떻게 없애냐면 결론만 기억하면 되는데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 보존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이러라는 얘기죠. 지금 어떤 토지의 등기부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등기관이 보니까 왼쪽에 빠르고 오른쪽에 늦은 거면 늦은 거는 무효니까 폐쇄해버리고요. 뭐만 남기면 되는 거죠? 선보존 등기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면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아요. 무조건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가 유효하고 늦게 만들어진 등기는 뭐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3번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기억나시겠죠? 또 오늘 결론만 보시면 되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을에게 팔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FM은 갑에서 을로 등기하고 을에서 병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게 FM인데 을이 수작을 부려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요 등기는 나중에 등기부 등본 떠보면 을이 안 나오죠. 이 우리가 뭐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전에 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입니다. 유효. 자, 왜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인지 이유만 우리가 가져가자고요. 첫째,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나? 천나란 건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 규정을 단속 규정으로 이해합니다. 천나란 게 아니구나.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맞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죠 보통?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FM대로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병한테 이전 등기해주면 세금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기한테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내야죠. 병한테 등기해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남겼거든요. 그래서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요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단속 규정이고 행위 자체가 뭐에 반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도 아니니까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96 무효등기 유형 의미 없고 우측에 5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주의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기초로서 좀 생각 중요합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요,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해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등기를 갖추지 않은 매수인은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무런 권리가 없느냐? 일단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고요. 또 매매 계약을 하고 돈을 줬으니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이 뭐냐면 특정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잖아요. 그럼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줬다면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죠? 채권인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아까 우리가 권리가 있는데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되는 것이 소멸시효고,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 권리잖아요. 그러면 의뢰등기청구권이 채권이라면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 걸리겠죠. 몇 년이요? 10년. 그래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요 등기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판례는 예외를 인정해요. 만약에 을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소멸시효 개념이죠. 그러니까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뭐죠?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으니까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30년 지나든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점유를 계속하는 것만 권리 행사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만약 을이 요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의뢰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극적으로 점유하는 것이 권리 행사라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팔아먹는 것도 뭐죠? 권리 행사인 거죠.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팔아먹는 것도 일종의 뭐죠?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의뢰등기청구권은 뭐에 걸리잖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이 적극적으로 이 건물을 병에게 또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을이 병에게 인도해 줬다는 이유로 을이 뭘 했어요?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을은 의뢰등기청구권 뭐에 걸리셨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아직 을도 병도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느냐?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죠, 없다. 이건 또 이게 뭐냐면 저번에 했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금반의 원칙 기억나시나요?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 갑은 소유자인 건 맞죠? 법적으로. 근데 문제는 지가 팔고 인도해주고 나서 이제 와서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지 않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 을이나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이제 가등기가 나오죠. 가등기. 오늘은 요 가등기까지 하면 진도를 끝낼 것 같은데요. 자, 이것도 이제 아까와 연결됩니다. 아까 이런 거였습니다. 갑이 을에게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아까 어떻게 했죠?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해놓고 이걸 팔아먹으면 무효다. 다만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요 조건부 권리를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는데 무슨 등기를 할 수 있다 하죠?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했더니 을이 못 믿겠으니까 등기해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갔어요. 가가지고 갑에서 을로
등기를 해주면 바로 뭐가 넘어가 버려요?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죠. 다시 말하면 등기하더라도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의 개념은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등기를 우리가 뭐죠? 가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갔다면 본등기를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는 거죠? 가등기를 해야 되죠. 왜요?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말은 지금 당장 주겠다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 아파트는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을 앞으로 합격하면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을 앞으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가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누구 겁니까? 갑 겁니다. 왜냐하면 가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넘어가는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가등기를 했다면 아직도 갑의 것이기 때문에 갑이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때는. 그래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병이 일단은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을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라면 이 가등기가 어떤 일을 해주냐면 2번이라는 순위를 보존해줘요. 그래서 을의 소유권은 2번, 병의 소유권은 뭐죠? 3번. 누구 소유권이 앞서는 거죠? 을. 따라서 등기관은 병의 등기를 직권으로 뭐 해버리냐면 말소해버려요. 자, 정해볼게요. 가등기가 뭐냐면 물건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가 뭐죠? 가등기입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누구 거예요? 갑 겁니다. 갑이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면 요 가등기가 요 2번이라는 뭘 보존해줘요? 순위를 보존해주는 결과 가등기보다 후순위 물건들은 다 말소가 됩니다. 밑에 있는 건 뭐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뭐든 싹 등기관이 뭐죠?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은 함부로 사시면 안 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동산 물권 변동 볼 건데 그 다음 주에 종강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디 할 거냐면 요 물권법 총론 조금 나와 있는 거고요. 물권법 강론은 다음 주에는 안 볼 거고 다음 주에 어디로 갈 거냐면 좀 뒤에 좀 보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계약법 총론을 볼 겁니다.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597페이지에 계약 총칙을 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 597페이지 뒷부분에 나온 계약 총칙 부분도 기초로서 굉장히 뭐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